일본식 가오 혹시 가보셨나요? 네. 안 가봤어요. 료칸 갔구나. 엄마랑. 엄마랑 료칸에 갔다고? 지랄한다. 료칸에 엄마랑 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뭐 불가능한 것까지 있나? 엄마랑. 별명이 엄마겠지. 아니 근데 왜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세요? 너무 좋아서. 엄마 칠. 료칸 달콤하죠. 달콤하지요. 예.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내 피셜 근원 155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교수 김재원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자 오창석 작가 그리고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아, 다들 이게 호칭에 대한 호불호들이 달라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맞춤으로 네, 불러드리려니까 힘드네. 네. 예. 재원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김재원이. 예. 김재원. 네, 재원. 네,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네. 창쓰기. 근데 이렇게 불러야 좀 맛깔나 이름이. 아 그럼요. 네. 오창서이. 네. 아, 김재원.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배상후이. 그거는 좀 좋은데 김재원 이름이 네. 너무 쓰레기들이 많지 않나요? 아, 갑자기. 저 말고. 네. 저 홍장호는 좀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에 또잘 나가니까. 홍장호는 좀 괜찮아요. 네, 맞아요. 네. 이름이 뭐 흔한 것도 괜찮아요. 네. 그 배우 오창석 씨는 요즘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시는 거겠죠? 예, 저도 네, 뭐 기사가 제가 뜨거나. 개인적 신분은 없으니까. 옛날에는 좀 네. 알았는데 이제는 네. 이 오창석이 더 유명하거든. 아, 맞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지. 그렇지. 아 더블로 돼 있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검색어가 앞에 나와서 네, 모바일이지만 오창석 검색하면 그분이 위에 제가 바로 아래 그렇지. 더블로 나오는. 하지만 오창석 옆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키워드는 니콜라입니다. 네. 그놈의 니콜라. 네. 그 뭐냐 점 잘 보시는 우리 나왔던 이 박사님 이종우 박사님이 오창석 씨는 한 번씩 그렇게 피를 봐야 잘 되는 타입이래요. 피를 봐야. 낙선. 아. 그다음에 니콜라 이런 인생의 큰 이런 것들이 그 나를 더 지켜주는 거라고. 네. 한 번씩 이제 점프 뛰기 전에 웅크림이 있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통액댐이래요, 통액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잘 되길. 그거 우리 비판하는 방송을 하지 않았나요? 무속신화. 아니 근데 저희 영화 방송에 네. 그 이종우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거기 출연자들을 다 사주 봐주셨구나. 풀이를 해주셨거든요. 네. 아 겁은 쩔뚝이면서 갔습니다 집에. 아이 개작살이라. 팩트에 쳐맞아가지고 개작살이라. 로우킥을 직접 맞은 듯이. 갈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 막. 최근의 차 중에 가장 재밌었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가영 씨에 대해서도 또 사주풀이 해주셨는데. 올해 좀 괜찮습니까? 저요. 방송 끝나고 얘기해 주신다고 했던 한마디가 남자친구 바꾸는 게 어때요? 그거 그냥 아는 오빠로서 말해준 거 아닐까요? 주라기보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연애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사주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다. 써있기 때문이다. 팔자다라는 얘기죠. 팔자다. 네. 네. 굉장히 덕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교회. 예.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잘 만나가다가도 주변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 약간 흔들리는데 그죠? 그죠. 저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는다. 예. 어. 그럼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길게 연애를 했겠습니까? 하긴 그런 걸로 흔들릴 거였으면 진작에 흔들렸겠지. 네. 네. 알겠습니다. 심지가 있어요 박가영 그럼요. 씨가. 그죠, 그죠. 네. 네. 뚝심 있게. 네. 자 알겠습니다. 그 혹시 우리나라 경찰은 실탄 쓸 수 있을 때까지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5개 단계가 있는데 네. 4단계 정도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에서 4에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단계 때 쓰는 게 따로 있어요. 네. 3단봉을 쓰는 단계가 있고 테이저는 이제 3에서 4, 그 4에서 5가 리볼버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다음에 1에서 2는 이제 뭐 저거죠. 그냥 뭐 타이르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작대기 같은 것들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가능하면 안 쓰라고 하죠. 그래서 궁금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제압하는 기준이 높죠. 높은 거는 뭐냐면 손해배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개인이 다 물어줘야 돼요. 경찰관 개인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아니 그건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찰관법을? 물론 법은 있죠. 공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뭐 이렇게 해주고 민사 들어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해주고 그 이제 이걸 대신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깐깐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거 신청하느니 이제 개인이 물어주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담반이 좀 생겨서 사실 우리 주변에 테이저건 맞아본 사람이 정상수 씨 말고 제가 근처에서 주변이라고 하기에는 모르는 사람 아닌가? 죄송합니다. 내가 부산 사람들은 내적 친밀감, 예, 예, 예. 상수형에 대한 내적 친밀감. 부산 사람들은 특히 좀 내적 친밀감이 아, 있더라고. 네네. 부산 가면 그냥 대낮에도 술 취해서 다니시는 거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러신다고. 네, 상수형 정도밖에 없는데 최근에도 어디 지역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자기 사업 비관으로 방망이 같은 걸 휘둘면서 기물 파손하시던 분이 경찰이 출동했을 때 테이저건을 맞고 곧바로 이제 무기나 흉기를 내려놓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기물 파손을 이미 한 상태라면 저는 즉각 제압해야 한다고 봐요. 타이르는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온갖 동네 다 훼손당하고 누가 맞고 이래야만은 그렇게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저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자기가 테이저건 맞고 넘어졌으면 그거 왜 경찰이 물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헌법상의 조항하고 실제로 손해배상법 자체가 네. 굉장히 그 까다롭고 한계도 많아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걸 해느니 그 서류 작업이라든가 그거 하느니 차라리 개인이 물어줘 갖고 네. 오랫동안 그 송사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저주저 한 거예요. 요번에 그 경감도 이게 사실은 다가오잖아요. 칼 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쐈어야죠. 쏘는 게 그럼 당연히 자리 쏘면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머릿속에 스치는 게 그거예요. 쐈다가 쐈다가 내가 지금 저 소송도 당하고 그렇죠. 한 3천만 원 물어주겠네. 머릿속에 싹 스쳤을 거예요. 그 영화 베테랑에 보면 좀 코믹하게 묘사가 되긴 했지만 이 오프닝 시퀀스에 보면 그 범인들 제압하는데 칼 드니까 막 서로 맞겠다고 서로 그 칼 좀 나 좀 칼침 좀 나달라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몸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젊을 때는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은 겁이 나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30대 형사들은 날로 댕기죠. 그래서 40대쯤 되면은 이게 자식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까딱 잘못되면 부양 가족이 생기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한 순간 물어줘야 되는 한 순간 그럼 두 타임 놓치면은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들어오는데 근데 먼저 칼을 맞았죠. 여기를 먼저 갖고 근데 그 다음에도 못 쐈어요. 못 쏘고 있다가 다음에 달려들 때 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그때 쏘면 문제가 되면 오발이 됐을 게 어디 가서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다른 민간인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려오는데 조진에 쏜 게 아니라 격투 끝에 격발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기 전에 쏴서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이거 물어줘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과잉이라고 생각되면 그래.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난 2월 26일 새벽 광주에서 그 흉기 난동범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제 경찰관이 처음에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테이저건을 맞고도 달려들어서 그렇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실탄을 사용했는데 그 실탄을 맞은 흉기 난동범 B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어. 그래서 그 제압하던 A 경감이 목 주변하고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어쨌든 그 범인은 총을 맞고 사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들 그래요. 잘 다쳤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다쳤으면 욕 바가지를 먹었을 것이다. 안 다치고 범인만 사망했으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랑 문제가 되고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근데 이제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게 겨울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파카 입고 있잖아요. 어차피 파카는 침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그러겠네. 이제 한계가 있네. 기내에서는 파카 같은 거 다 벗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쓰기가 용이하지만 그렇죠. 요것은 그러니까 쐈는데 침이 안 들어가니까 침도 하나만 들어가니까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N극, S극이 그렇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하나 들어가는데 하나 안 들어가면은 이게 난감한 게 선은 연결돼 있지. 이걸 잡고 있지. 칼은 들어오지. 빨리 놓고 해야 되는 대응이 늦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관이. 5m, 4m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약을 하고 칼을 들면
총을 맞아도 달려들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약을 한 상태니까. 무감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이저건은 아무 의미 없고 3파 요번 건도 3파를 2발을 맞고도 달려들었어요. 와. 3파를 2발을 맞았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그 뭐냐 와. 어쨌든 경찰도 즉사할 만한 부위는 피해서 쏘려고 그렇죠, 할 거 당연하죠. 아니야. 그 머리 쏘 그럼 당연히 즉사시킨 머리 쏘죠. 근데 머리를 안 쏘려고 밑을 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가능했구나. 그렇죠. 달려들었지. 그러니까 목을 다친 거지. 그리고 나서 토요타 끌어나서 했는데 다음에 또 쏘려고 했는데 또 하니까 아래 쏘니까 아래 쏘는데 안 쓰러졌어요. 네. 이게 사실 권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치명 부위를 맞으면 바로 죽지만 그렇지 않은 부위는 20m, 30m 막 뛰어갑니다. 아. 왜냐하면 이 관통상을 당해도요. 관통돼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남아 있어요. 그 이제 40, 50대 뭐 20, 30대 남자들은 사실은 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확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약한 경우, 술 먹은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미국 경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발 안 쏴요. 그죠. 빵빵빵빵 이렇게 그래서 쏘더라고요. 한 사람이 보통 탄창 다 비운다고 하죠. 풀 매거진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거든요. 풀 매거진 탄창을 다 대네. 근데 한 탄창 15발인데 3명 쏘면 45발이에요. 그래서 보통 흑인들이 총을 맞는 게 3, 40발 맞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냐면 약한 상태에서 하니까 막 달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럼 난리 날 것 난리 같은데. 예. 근데 많이 쐈다는 것만으로도 과잉 진압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참 쉽지 않네. 리볼버에 딱 3발 들었어요. 그 3발 다 쏘면 끝나는 거예요. 3발 다 쏘면은 뭐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총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걸 안 주거든. 이게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압한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머리로 겨누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 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본인이 살인범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진짜 쉽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흉악 난동범들이 더 심해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파카 이거 악용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위력 권총이라고. 그 대통령이 나와서 그 저위력 권총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위력 그러니까 사망시킬 정도의 위력은 아닌 예. 약한 권총. 예, 근데 그 얘기를 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모두 다 웃었어요. 경찰들은 이미 저위력 권총이니까. 그러니까 386도 안 된다는 걸 지금 알잖아요. 이미 이제 저위력이니까. 그리고 한팔 맞고도 덤비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가 헤쳐먹었는데 그거를 저위력 권총을 납품한 놈들이 비리를 저질러 갖고 그게 권총을 떨어뜨린 쪼개져.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구나. 예. 내구성이 저위력이면 어떻게? 그래갖고 네. 2024년도에 사업이 다 폐기되고 네. 2025년도에 38 3천정을 다시 들여오기로 했어요. 거꾸로 예. 돈 더 이중으로 썼네 그러면. 이준호 썼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터진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헤쳐먹었대 또 그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네. 참 이게 근데 현실과 쉽지 않은 문제인 게 힘이라는 건 항상 균형을 찾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총 쏘는 규정이 좀 약해지면 쉽게 쏠 수 있게 되면 상대방도 또 맞아요. 같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거를 또 규정을 풀어주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 근데 이게 공권력이라는 게 필요한 순간에는 거침없이 또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소방관들도 날린 게 문 배상 금액 물어준 맞아요. 것만 3년 동안 2억 가까이 되더만. 와. 불 끄느라고 문 부쉈는데 그거 잠금 장치랑 문 고장 났다고 소방관들한테 배상 신청한대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불을 끄려고 원래 아시다시피 문을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백드래프트 때는 문을 열면 불이 바깥으로 확 번져 나오잖아요. 쫙 번지게 백드래프트 현상인데 그래서 요걸 까고 요만큼을 낸 다음에 살짝 열어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쫙 빨려 들어가는 게 열려야 되는데 소리 나잖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문가 물어줘야 되니까 창문 깨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간이 2배 걸리죠. 그래서 이제 네. 소방관도 힘들구나.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과정인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근대화되는 과정을 대단히 압축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특히나 일제강점기 그리고 독재를 연달아서 저희는 한 7, 80년을
몰아서 공권력의 과잉을 7, 80년을 겪은 거예요, 저희. 그 트라우마가 있고 맞아요. 심지어 그 트라우마는 작년 12월 3일 날 다시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물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공권력이 어디까지 네. 허용할 것인가? 허용할 것이냐 공권력을.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당장 물론 방금 우리가 쭉 얘기한 이 이야기가 네. 뭐 계엄이라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었던 어떤 그런 경찰들의 과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아니죠. 네. 아니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결국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언제나 억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걸 좀 내려놓게 하는 방향으로 민주정부에서는 이제 많이들 노력을 그런 했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게 그런 모습에 대한 반작용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는 사회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래서 이것 봐 경찰 그냥 미국처럼 총 막 쏘게 해줘야 돼도 저는 답은 아닐 거라고 그죠? 생각합니다. 답은 아니죠. 네. 이걸 좀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는 한때 생각해요. 또 경찰이 권력의 도구였을 때는 또 그렇죠. 과잉 진압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네.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이 뭐랄까 민생 치안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중하게 다룰 수 있는 법 같은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야 돼. 네. 여러 가지로 좀 정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는 사실 외국 영화 하면은 미국 영화를 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멋있게 빵빵 쏘고 막 경찰들 멋있는 경찰들 나오고 이런 모습만 익숙한데 저는 넷플릭스의 순기능 중 하나가 되게 다양한 나라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유럽 드라마들 보면 한국이랑 비슷해요. 경찰에 함부로 총 절대 못 쏩니다. 그리고 막 진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총을 쏴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경찰 총에 범죄자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장면 한국 드라마랑 똑같아요. 그거 쓰고 있어요. 경위서. 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다 그 진술서랑 이거 증언을 해주는 거죠. 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 장면으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미국의 영화만 우리가 보면서 저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건 답은 아닐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사회적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알겠습니다. 오픈 토크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광고 들으시고 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하약제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에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0045, 1666-0045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산삼 시대입니다. 네, 산삼 시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저희 방송 직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고양시 기준이 11도인데 다음 주 영하 7도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뭐 감기죠, 무슬을 들어가거나 감기. 감기 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기온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꼭 산삼시대 같은 것들 몸에 좋은 것들 들고 다니시면서 간편하게 건강 관리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산삼인데 가격이 좀 저렴해서 그게 가장 큰 매력. 그리고 또 휴대하기 편하다는 거. 자, 그리고 맛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 몸을 위한 선물로 산삼시대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든 손발톱을 가지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한국에서만 15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 특허받은 성분, 아마존 1위, 믿고 쓰는 캐라셀 브랜드입니다. 캐라셀 패치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면 관리 끝인데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고요.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돈 아끼신다고 관리를 더 못하시는데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캐라셀 패치로 건강한 손발톱 선물하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 역사 뇌피셜 그놈 입력해주시면 3월 31일까지 캐라셀 풋크림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캐라셀 풋크림입니다. 자, 이 손발톱 손발톱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의외로 꽤 많아요. 손톱 같은 경우는 늘 눈에 보이니까 좀 관리하시는데 발톱 같은 경우는 거의 남자분들은 신경 안 쓰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잘 깨지시는 분도 계시고 손발톱 발톱 무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캐라셀 제품들 강력 추천드리고요. 오랫동안 또 이제 주부로 생활하시면서 가사일 하시면서 손의 건강이 안 좋아지신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선물로도 최고입니다. 자, 캐라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역사의 피셜 그놈 입력하시면 캐라셀 풋크림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로 간다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너무 값싸 보이니까. 네. 네, 한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회수는 부동산입니다. 아, 그래요? 조선의 예. 식민지 조선의 건축왕이자 네. 부동산 식민지- 개발사 이렇게 해야 돼.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업자. 부동산 개발업자이기도 하고 조금 멋있게 표현해 볼까요? 디벨로퍼라는 표현. 디벨로퍼. 네, 재개발 뭐 한국말로 하면 재개발업자죠. 재개발업자인 정세권 선생입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몇 번 이름이 등장했었어요. 네. 북촌 이야기 할 때, 네, 서울 개발사 할 맞습니다. 때. 네.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쭉 할 건데 그간 사실 정세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축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연구한 건가요? 최근에 건축왕 정세권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건축왕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미셸 루난의 집도 이 선생님이 맞을 겁니다. 어디죠? 무슨 북촌 동이에요? 한가운데 있어요. 북촌이 이제 여러 동이니까 아마 북촌 한가운데 있으면 맞을 북촌 거예요. 한가운데 꽤 큰 집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은 이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정세권 선생이 만들었었던 한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한옥은 아닙니다. 혹시 익선동 놀러 가보셨나요? 네. 인스타 가봤죠. 찍으러 또. 아니요, 저 인스타. 그래요? 네. 인스타. 왜 사람을 인스타는 돈 준 것만 올려요. 익선동을 놀러 가보시면은 보면 딱 그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조그마한 마당 같은 거 하나 있고 디귿자, 네. 이음자, 디귿자로 이렇게 어. 압축적으로 그 한옥을 구겨 놓은 듯한 느낌의 그 카페들이 있어요. 맞아요. 맛있는 거 많고. 네. 그게 건평으로 치면은 30평보다도 좁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실제 거주할 수 있는 평수로 따지면 18평 정도예요. 그렇게 작은 평수로 만든 주택을 이제 중당식 한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랑 미셸 누님의 집을 못 가봐서 거기 되게 넓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네. 아마 이 개량 한옥은 아닐 거예요. 아니 개량 한옥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마 저도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진 않아가지고. 가회동일 텐데 이것보다는 넓은 구조가 가회동입니다. 그러니까 익선동이 제일 작은 구조고요. 조금 넓어지면은 건평으로 한 60에서 70평대 정도? 그 예전에 네. 손예진 씨랑 이민호 씨가 주연했었던 개인의 취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있어요. 거기에 손예진 씨가 사는 집이 딱 그런 구조였거든요. 한옥인데 디귿자 모양이고 네. 좀 작고. 그 손혜진 씨 아버지가 건축하는 어. 역할로 나와갖고 전통적인 건데 네, 그 네. 북촌 한옥마을 네, 가회동이랑 네, 그 네. 개동, 제동 이쪽이거든요. 저쪽이. 네. 거기에 그 멋있는 네.
그 건축가분들 많이 사세요. 근데 거기 그 가면. 손혜인 씨 아버지가 그 역할로 그런 나왔죠. 역할로 나오셨어요. 근데 실제 건축가분들이 많이 사세요. 마크 테토도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마크 테토도 아마 한옥 사는 걸로 네, 알고 한옥 있는데 사는 그럼 거. 거기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약간 그 느낌이 좀 멋져요, 좀. 네. 그렇죠.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좀 감각 있어 보이고, 네. 뭔가 그렇죠. 세련돼 보이고. 스타일란드 대표 팔고 거기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스타일란드 인천 사람인데. 그래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스타일 나잖아. 그분 외모는 되게 저 뭐냐 외국인 같이 생기셨는데. 그래요? 외국인인데. 얼굴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조금 김현 선생님 말하는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제가 대학 들어왔을 때 작은 한옥 동서문동 삼선교 거기에 작은 압축적 한옥이 있었어요. 고기도 계량주택입니다. 왜냐하면 계량한옥. 왜 그런 게 있냐면 그걸 가지고 하숙을 많이 놨어요. 말하자면 하숙 자취가 아니라 하숙해서 왜냐하면 집중된 공간에 2층이 아닌 데서 몰려서 하는데 옛날 풍이 나는 삼선교 동서문동 저기 성순여대 쪽에 지금은 다 개발됐는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있나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북촌 쪽으로 가면은 조금 넓어지는데 약간 모양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미음자 같은 느낌에 드는 한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한옥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이재훈하고 수지가 건축학개론에서 그 첫눈날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집 같은 구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이게 되게 익선동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삼선동부터 해가지고 예, 동서문동 쪽. 동서문동 쪽 그쪽 이제 성북천이에요. 성북천. 성북천 따라서 있는 것도 정세권 네. 선생이 하는 거거든요. 이쪽 두 개는 조금 후반기에 지어집니다. 30년대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다 20년대부터 짓기는 시작하는데 이 삼선교 쪽이랑 그쪽으로는 이제 30년대 넘어가야지 짓는 개울 건데 따라 이렇게 한다 거네. 요 두 개는 좀 그 건평이 작아요. 네. 제가 작아요, 보니까 작아요. 최근에 이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의 대부분은 카페나 네, 맞아요. 돈가스집 작은 약간 카페, 작은 카페. 경양식 돈가스집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가해동 쪽 그 위쪽으로는 건평이 좀 넓거든요. 네. 거기는 요즘 보통 많이 숙박. 하는 게 그렇죠. 에어비앤비나 맞아요. 달콤하네요. 외국인들 와서 외국인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온돌방 체험하고 막 그런데. 그다음에 스튜디오 이제 촬영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해주는 장소 요런 걸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거기 현대 개동 사옥 뒤쪽 앞쪽 거기. 그렇죠. 그 예, 위쪽으로 그쪽,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북촌이라는 명칭 자체로 원래 있는 명칭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원래 북촌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북촌이라고 불리던 데들은 지금의 서촌 쪽이고요. 이쪽은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었고 여기는 위치로 보면은 경복궁이랑 창덕 창경궁 사이죠. 사이죠. 완전 메인. 어. 완전 여긴 직주 근접으로 네. 진짜 고관 대작들만 사는. 진짜 여기는 그 메인스트림 주거지로서.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집 하나 한옥 집 하나가 건평만 그 평수만 1000평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한 그 집안이 사는 거예요. 지금의 운영궁 같은 느낌이네. 궁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데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운영궁. 예. 예. 그런 데들이 그다음에 아무리 이 동네에서 작은 집이라고 해도 100평 무조건 넘고요. 집 하나가 넓게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호불호예요. 사람들의 호불호입니다. 익선동이나 뭐 가해동이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성북촌 쪽에 카페 가면 이제 오늘 뭐 방송 주제나 이런 거 그냥 네. 서로 잠깐 내려놓고 이쁘다는 생각이 드세요? 익선동이나 네. 그런데 한옥 딱 들어가면. 네, 저는 예쁘다는 아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예. 드세요? 네. 조금 답답한 느낌. 갑자기. 아니,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디귿자나 미음자 같은 네네. 느낌이 좀 그래요. 좀 다닥다닥 그렇죠. 느낌이 좀 예, 있어요. 그런 다닥다닥 느낌이에요. 느낌. 네. 이거는 호불호입니다. 네. 각자의 호불호인데 그렇죠. 사실 전통 한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역사 배운 전통화는 아닐 거란 느낌은 들었어요. 네. 전통 한옥의 진수를 느끼려면 네. 요즘에 유명한 안동 쪽이나 그쪽 그쵸. 가가지고 시골로 가야 되는구나. 유명한 그 종갓대 고택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고택을 가거나 진짜 제대로 된
이게 진짜 한옥의 정수구나라를 느끼려면 지방에 있는 서원들 한번 가보시면 돼요. 아 그런 데는 약간 빈 공간이 많고 그렇죠. 자연과의 넓으니까. 조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움. 서울은 좁잖아. 한옥마을 길 되게 좁은데 전주 한옥마을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사실은 한옥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한옥은 전통 한옥.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고 지금 제가 쭉 얘기한 북촌에 있는 한옥들은 계량이요, 계량. 계량 한옥이라고 실제로 불렀고요. 중당식 한옥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이때 이제 본인 이제 정세권의 회사 이름을 따라 건양주택이라고 불리거나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요런 식의 한옥은 20년대 중반 이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호흡 불어요. 사실 저는 제 그 직업적 그것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한옥 너무 아름다운 한옥들을 많이 보다가 사실 익선동 갔을 때 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왜 여기에 이렇게 답답하게 와가지고 돈가스를 썰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저는 미니미 개인적으로. 같은 느낌이에요. 네. 미니미 안에서 옛날 맛을 느끼는. 근데 그런 그래서 내가 아기자기함도 좁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좀 매력일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우리나라 요즘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랑은 또 다른 느낌이니까 그렇죠. 가서 그 아기자기함이 괜찮기도 한데 사실 좀 답답한 느낌이 있죠. 거기 네. 산다 그러면 좀 답답할 것 같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쭉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정세권이 이런 주택을 만드는 이유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기존 한옥의 단점들을 다 제끼고 근대식 건축물의 장점을 입혀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막상 이렇게 쭉 제가 이제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쭉 보면 그러면 지붕만 한옥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원래 한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거세가 된 거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근데 굳이 이렇게 했느냐? 먼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필지가 넓은 원래 넓었었던 예를 들면 뭐 진짜 막 1000평 가까이 되는 집을 한 집안에서 독점을 하다가 이거를 그 이제 건양사라고 하는 부동산 업자한테 판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업자인 정세권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지. 필지를 쪼개는 게 돈도 되고요. 돈도 됩니다. 그렇죠. 원래 100평짜리 하나에 한 집 지을 거 아까 한 25평 정도로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채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주택 개념이네, 국민주택. 네, 네 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30평대보다 7평짜리 원룸이 평당가는 더 높아요. 그렇죠. 효율성이 높으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이고 가성비도 좋고. 네. 그런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붕을 한옥으로 올린다? 민족 운동이다. 이렇게 포장도 가능하고. 근데 이거는 포장이라고 할지 아닐지는 뒤에 가서 네. 각자가 판단해 보시면. 아니 뭐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장사를 하되 우리 민족 정기는 잃지 말자. 네. 그런 뜻으로 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런 생각이었을지 아니었을지는 각자 결론부에 아니 뭐 말씀해 주시면 둘 다 성취할 수 있으면 좋지. 그렇죠. 뭐. 네. 둘 다 성취할 수 있으면. 저는 뭐 뒤에 네. 저는 그 난방이 가장 그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그걸 아궁이를 없애야 그렇죠. 되니까. 굴뚝이 있고 굴뚝이 이제 굴뚝 그러니까 그럼 굴뚝이 뭐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땔감이라는 게 좀 부족하면 석탄 뭐 이렇게 뭘로 해서 그게 가장 고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대까지도 연탄 석탄보다는 그냥 아궁이 뗍니다. 땔감.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동대문 근처에 나무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나무시장, 땔감 나무시장, 땔감시장. 서울이니까 이제 산에 구하러 갈 수는 없으니 네. 나무를 파는 시장이 있을 정도로 가서 왔구나. 네,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썼던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릴 테니까 결론은 각자들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연구가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연구될 때는 확 조선의 디벨로퍼 쫙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또 한번 이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막 진행이 되면 비판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냥 건양사도 결국은 그냥 개인 업자였다. 업자다. 그다음에 먼저 좀 결론부에 할 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실제로 조선인인 도시빈민들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도시빈민들은 쫓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판을 강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연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1920년대 경성의 모습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대 경성은 일단 도시화가 진행이 된 지가 이제 한 십몇 년이 된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늘 이 얘기를 나누었었던 것처럼 이 시기를 다루면 시골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농촌은 그냥 지금 붕괴 직전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으로도 가고 만주로도 가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조선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향할 수 있는 곳은 경성입니다. 경성이에요. 서울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산이 망하고 부산이 망해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살리기를 하느냐? 아니요. 젊은이들은 서울로 갑니다. 네. 네. 왜? 일자리가 서울에 많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이 일자리가 많을 것 같다라는 기대. 그 기대는 이때부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성의 인구는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경성의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어떤 차별적 문제 중에 하나가 일본인 거주 비율도 높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1920년부터 35년까지 15년 사이에 경성으로의 조선인 증가율을 한 50%에서 56% 정도로 보면 일본인 증가율은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증가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가장 많은 숫자는 당연히 경성에 살고요. 그래서 경성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본인이 살고 있냐? 전체 경성 인구의 진짜 높을 때는 20% 가까이들 삽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일본인 거예요. 조선 총독부입니다. 누구의 주거 환경을 먼저 일본인 당연히 먼저 네네. 신경을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혹은 여기에 살아가려고 올라오는 조선인들 올라온이라는 표현 또 쓰면 안 되지. 이때는 북한 그 이북 지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모여든. 올라오고 내려오고 모여드는 조선인들의 주거 환경이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1930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걸 뭐라 임차인이라 그러나요? 내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빌려주는 사람. 세입자가 들어간 사람이고. 그렇죠. 세입자. 임대인 임차인. 네. 세입자의 비율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네.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빌리는 사람들이. 무주택 그렇죠. 임차인들 많구나.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개수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진짜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개, 60개씩 갖고 있어요. 야, 그때나 사람. 지금이나. 그것도 지금 나중에 그 뭐냐 해방되고 그거 어떻게 다 뺏었나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뺏었죠. 그게 그걸 적산이 적산. 그게 적산 가옥. 적산 가옥이죠. 네, 그게 이제 군산에도 많은 그 네, 적산 가옥. 네네네, 그렇죠. 부산에도 있어요. 예. 근데 적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리고 다 뺏어오죠. 음. 미군정한테 기속됐다가 나중에 한국 정부 불안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불안해. 이제 불화. 땅도 집도 다 가져온 거죠? 그럼요. 또 화내시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네. 못 갖고 왔을까 봐. 이거 살짝 좀 힘 좀 넣어줄라 했는데 예. 가져왔구나. 다 갖고 오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속에 일본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산자락이랑 남대문, 예. 원효동 이쪽에 쫙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로 모자라요. 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북진한다라고 표현하고 그 청계천을 기준으로 이제 그 이남 지역이었던 남촌을 벗어나서 북촌으로 이제 진격 북진한다. 요런 계획을 갖고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이 북진 계획을 선도했었던 건물이 뭐다? 다 했는데 저희 얼마 전에 그러게 이거 얼마 그렇죠. 전에 했는데. 네, 조선 총독부. 네.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헐어버리면서 그 자리에 올려서고 거기에 관공서들 쫙 입주시키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게끔 하는 게 2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조선의 디벨로퍼 정세권 선생이 이걸 보고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북촌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원래 그 제국과 식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에 있어서 거주를 할 때 일본인이랑 조선인이랑 뭐 얼마나 거주 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일본식 가옥 혹시 가보셨나요? 일본식 가옥? 다다미방. 일본 다다미방?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하셨어요. 네, 안 가봤죠. 가봤어요. 그래요. 료칸 갔구나.
놀러 가. 놀러 가면. 놀러 가면. 저희도 놀러 가면 그 답사 가면은 이제 거의 제일 거주하- 싸니까. 선생님은 거주하신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가영이 누구랑 갔는지부터 좀 캐릭 가면 될까요? 엄마랑. 엄마랑 욕하는 것 같다고? 지랄한다. 온천도 있었을 텐데. 온천도 있는 다다미 료칸에 엄마랑 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뭐 불가능한 것까지 있나요? 엄마랑. 별명이 엄마겠지. 저장을 엄마로 해놨거나. 아니 근데 왜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세요? 너무 좋아서. 엄마 칠. 욕한 달콤하죠. 달콤하지요. 예. 가이 새끼 요리 맛있거든요. 가이 새끼 요리. 가이 새끼야. 가이 새끼 요리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 집에서 다 해주잖아요, 료칸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방으로 다 들어주고 술 주고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영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봤을 때는 다다미 방이나 온돌방이나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네. 평생을 온돌방에서 살았었던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다다미 방 살아라? 너무 추워요. 그지. 너무 춥습니다, 진짜. 일본은 그 난방 문제가 아직까지도 네. 사회적 문제잖아요. 너무 추워요, 진짜. 어. 그리고 여름 되면은 너무 습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식 가옥에서 굳이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 조선인들 중에 부잣집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일본식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저거지. 그냥 보여주기. 허세. 뭐 허세라면 허세인 건데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홍거 잡거라고 표현하는데 네. 섞여 살지 않아요. 조선인 거주 지역과 일본인 거주 지역은 달라요. 그 거주를 함께하는 비율이 정확하게 치수가 기억이 안 나. 10% 안쪽이에요. 거의 다 따로 살거든요. 김두한과 하야시가 따로 살죠. 근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따로 살잖아요.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아. 같이 못 삽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야시는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못되게 만든 거예요. 예. 신현준이 그리고 실제로 그 그러니까. 하야시 조선이라며. 후손들은 우리 조선에 남아가지고 그 선을 그 선우라는 성으로 그래요? 제덕 몰라 나. 남의 거는요, 남의 거. 남의 거는 모르겠어요. 남이 거는 그거 몰라. 개명할 때 창씨 개명할 때 한국인들 이름 일본식으로 바뀐 거야. 그래 한국 무슨 사람이에요? 꼬가 가미소리 어떻게 되는? 가미소리 어떻게 지내? 가미소리. 명자 아끼고 소냐 같은 네, 거. 뭐 이런 거. 자자 들어가는 거가 이제 그 그 뭐뭐 하야시 후손분들이 선우라는 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후손분이 저희 이렇게 후원자셨어요 방송에. 그렇구나. 오늘 주제 아닙니다. 씨 오늘 주제 아니에요. 홍거 잡거를 잘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북촌으로 넘어오는 건 안 그래도 지금 조선인들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주거 조건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 쫓기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딱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게 한국식으로 지어놓으면 일본 애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딱 그게 표상이 있잖아요. 한옥이라는 그 표상 딱 지어놓으면 거기에 일본인들 안 들어와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민족적 뭐 이런 것도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일본인들이 청계천 이북으로 살려고 넘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어하는 방어선 역할을 해주겠네 진짜로. 네,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개와 일본인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문제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감정이 좀 골이 깊을 수 그렇죠. 있죠. 뭐 이때는. 네. 근데 그랬다가는 이제 순사한테 잡혀갔습니다. 왜냐면 민족 운동 기자 많네요. 그러면 민족 운동 하신 거 많네.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어선 역할을 해준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가 어떤 위치이냐면 조선시대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부촌입니다. 완전 부촌. 막 기본이 막 몇백 평짜리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갑자기 정세원이 어떻게 샀냐는 거죠. 무슨 돈으로? 그러게. 누구 자본으로? 무슨 돈으로? 일단 돈을 많이 벌기는 했어요. 부동산 사고 파는 거를 올라오자마자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그 20년대가 되면 이 넓은 부지들이 다 헐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조선의 그런 어떤 관료층은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망해가는 조선 양반들이 여기 몰려 있었던 거죠. 팔고 떠났나? 네. 이거를 팔고 헐값에 매물로 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세곤 이거 샀다는 거고. 그거를 딱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야겠다. 라고 해서 요거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돈을 대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당연히 이 건양사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혼자 설립한 것도 아니고요. 같이 이제 돈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거긴 공동 한데. 출자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수하는 거죠. 야, 요거는 장사 되겠는데. 장사 된다. 이거 일단 크게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 땅을. 근데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그때 정세권 선생이 판단하는 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인데 조선인들 거주인데 어떤 한옥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일제 시대 때 이뤄진 일인데 일제 간섭이 없었습니까? 오늘 날카로운데요.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런 땅을 일본 입장에서도 그 땅 싸게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데 비싸게 팔면 자기네들이 더 큰 돈 벌 수도 있을 텐데 탐나는 땅이었을 텐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일단 첫 번째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조선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사가지고 합법적으로 짓는다는 건데 그거를 일단 거부할 명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점이 1920년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문화 정치가 그렇죠. 문화 그리고 통치 시절이구나. 일본인들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반까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일본인들이? 네. 이순신. 아니 일리 있는데? 이순신. 이렇게. 근데 이 이순신보다 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유관순? 왜냐면 비슷합니다. 3.1운동 3.1운동. 20년대 1919에 그게 불과 5년 6년 4, 5년 전, 5, 6년 전 길어봐야 10년 전에 조선인들이 못 살겠다 뒤집어 엎어 보자를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한 달 이상 100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횃불 들고 뛰어나와가지고 꺼지라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조선인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해줘야 됩니다. 사회 문제로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또 방치하면 그 이제 그 총독부 회의나 그럴 때 계속 나와요. 야 이거 해결해줘야지. 야 3.1운동 또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야 얘네 또 일어난다.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걸 정세권이라는 사람이 캐치한 거네. 정세권은 이제 그런 거를 캐치했다기보다는 이게 장사가 될 거다라는 걸 좀 캐치를 했었던 근데 것 이제 같고. 시대적 운도 좀 있었네. 있었죠. 네. 30년대면 안 됐을 거를 20년대 20년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30년대까지 이어가고요. 그래서 30년대 후반서부터 전시체제로 넘어가면 정세권의 건양사가 하는 거를 조선 총독부에서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도 빼앗기고. 그것도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네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이 사람 건축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도시계획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뭐 자료가 없어요 거의? 뭐 자기가 남겨놓은 것들이나 주변에서 뭐 그 잡지 인터뷰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거든요. 양반 출신? 그 망한 양반. 망한 양반 가고 1888년생이고요. 고성 경남 고성 네. 완전 촌입니다 여기. 지금 하이면 지금도 촌이에요. 이때 더 촌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서당도 조금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근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주 낙육 고등 사범학교, 그러니까 사범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고학력이죠. 근데 사범학교 나왔다고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수레하기로는 자기가 그 고성에 있는 동안 면장을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한옥의 불편함을 느꼈다. 한옥이 대단히 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뭔가 부족한 게 많다. 이래서 이걸 좀 고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경성으로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건양사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그만한 그런 필지들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하다가 갑자기 1929년에 익선동부터 해가지고 30년에 개동, 그다음에 익선동 166번지, 제동, 창신동, 저기 이제 그 가회동 이런 데까지 쫙 하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한옥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긴 한옥이 바로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그 계량 한옥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계량 한옥, 중당식 한옥, 건양 주택, 그다음에 뭐 근대식 한옥이라고 불리는 이 한옥을 짓기 시작하는 건데 1929년에 조선 주택 계량에 대한 의지와 시도를 담은 건축계에서 본 경성이라는 글에 약간 그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 건축계에 착수한 동기는 우리 조선의 가옥제도가 너무 불위생적이고 불경제적임을 발견한 때부터입니다. 이 점만 고려해 보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위생적으로 본의를 삼아 매년 300여 호씩을 신축하며 방매해 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어 왔냐? 정원을 좀 더 넓게 하고 양기가 바로 투입되고 공기가 잘 유통되고 한열 건습이 잘 조절되어야 된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뭐 다른 글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택이란 것이 풍우폭설을 피하며 숙식 비의의 만족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단락할 곳이 이곳이요, 노인의 정양할 곳이 이곳이요, 자녀의 생산 내지 보육할 곳도 이곳이요. 생산이라고 표현하셨네. 생산 내지 보육할 곳도 이곳이요. 과학의 연습, 사물의 경륜, 학술의 연구,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집이다. 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쭉 얘기를 합니다. 철학은 확실하셨네. 철학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주택에 대한 요건을 몇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위생, 양기를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난 건습의 조절이 자유로워야 된다. 실용적이어야 된다. 미관이 있어야 된다. 사용에 편리하여야 된다. 경제적이어야 된다. 건축비가 경감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일들, 이런 쭉쭉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한옥의 단점을 무려 17가지로 정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쭉 이제 PD님이 쫙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화장실, 맞습니다. 변소. 아, 바깥에 안 있고 집 안에 화장실 들어오기. 네. 화장실보다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인 건데 가장 지금까지 한옥에서 핵심적으로 비경제적이고 비실용적인 게 무엇이냐? 하나만 들어라라고 하면 이동간에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하는데 항상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된다. 이쪽 건너방에서 이쪽 올 때 신발 신고 이렇게. 네. 근데 그렇지. 이제 연결이 안. 네. 그 가운데 마루가 대청마루가 있으면은 대청마루를 가로질러서 가면 되는데 네. 그러지 않으면은 문이 바깥으로 나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 어디를 이동하든 신발 신어야 돼요. 한옥은 한옥 진짜 한옥 여기서 진짜 한옥이라고 맞아요. 얘기하면 안 되지. 원래. 정통식 한옥을 가면 사랑채 따로 있고요, 네. 안채 따로 있고, 화장실 당연히 밖에 따로 있고, 그 집에 어르신이 네. 자녀 만나러 갈 때도 신발 신고 나가고 나가야 되고, 손님 맞으러 나갈 때도 밖에 나가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 마시려고도 우물가로 나가야 돼 뭐 이런. 근데 그러려다 보니 원래 정통 한옥에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이 평수가 말도 안 되게 넓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 안 그래도 조선 사람들 지금 경성에 집 없다고 난리인데 여기 이 넓은 거 이거 다 필요한 거 아닌데 줄여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만 한 건 아니죠. 본인이 건축을 전공한 건 아니니까 주변에 이제 건양사에 있는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랑 머리를 막 굴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응축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딱딱딱 다 뜯어본 겁니다. 머릿속으로 탁 뜯어봤어. 야 이거 디귿자로 모여 해쳐 모여 해봐. 탁탁탁탁 했더니 한 층으로는 안 돼요. 한 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하를 파요. 그러니까 약간 반지하 개념이죠. 약간 반지하. 지금은 이제. 근데 이것도 저는 이걸 왜 고집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1층 단층을 고집은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 보면은 근데 다 위로 안 얹고 밑으로 근데 파는구나. 2층이면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기초가.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효율적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단층은 유지하고요. 지하를 파고 굳이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다락을 만듭니다. 예, 그 다락. 그래서 지금 익선동 보면 억지로 그 다락을 활용하고 활용해서 있는 거기서도 테이블이 있고 막 이런 네, 이렇게 경우도 하시는 많아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다락이야 이 위에. 거기서 수소주 먹고 그런 데가 위에 그게 있는 데가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세탁실이랑 화장실이랑 이제 이 제일 또 중요한 거 상하수도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대 건축물의 핵심이죠. 상하수도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래야 예전에는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상수도가 없으면 못 그렇게 들어오지. 해서 안으로 딱 넣고 상수도도 깔아가지고 지하에서 그것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하에 몰아놓고 1층으로 올라오면 이제 드디어 현관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현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관을 대놓고 만드는 집들은 보면 디귿자가 아니라 미음자예요. 그렇죠. 미음자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딱 들어가서 안에 근데 왜 이걸 중당시라고 했는지 저 이것도 좀 의문인데 중당식이 가운데 건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중당. 근데 사실 막상 들어가 보면 가운데는 정원이에요. 가에 있죠, 가에. 네. 중정이 있죠, 중정. 네. 아니죠. 중정이라고 중정식이 정통식입니다. 그 전통식 한옥을 중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집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음자예요. 네. 그러면 미음자가 있으면 미음자 외곽에 그 외곽에 정원을 둬요. 살짝 사실 있는가 없는가 헷갈릴 정도로 좁게 이렇게 두는 그 정원이 있고 가운데 있고 가운데 집이 미음자로 있고 그 가운데 또 조그만한 안에 그게 있는 구조. 중당 가운데 집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냥?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놓고 그 건물 구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가운데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외곽에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중당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몇 개라도 정원을 외곽에 뒀다라는 의미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가보신 혹시 그 이런 집에 살고 계신 분들 집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 집에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하숙을 한번 했었죠. 아 거기서 하숙을. 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정말 좁습니다. 예. 80년대 후반 90년대 삼성교 동서문도 있었거든요. 네. 하숙을 많이 썼어요. 그게 컴팩트하기 때문에 근데 좁은 게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좁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좁아요. 근데 이게 당시 이제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그렇죠. 이제 하다 그 창석이보다 컸겠죠. 아마 평균. 평균 그때도 정도. 평균이야, 씨발. 평균에서 살짝 못 미치는 정도. 왜냐면 67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안 되네. 빠르게 포기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네. 원래 전통 한옥은 혹시 그럼 가보셨나요? 전통 한옥은 가봤죠. 아니 지금 그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 한옥. 그걸 욕한 말고. 일본 전통 말고 한국 전통. 전통 한옥 가본 것 같은데. 뭐 경복궁이든 어디 운영, 궁궐에 내려가서 운영. 가서 진짜 전통 한옥 방 한번 가보시면 네. 놀라실 걸요. 엄청 좁아서.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지금 우리는 세간살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가구도 많고. 가구도 많고 근데 옛날에 그냥 옷 몇 벌이랑 그렇죠. 뭐 책 몇 권 꽂혀 있으면 그게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집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팩트함의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고집하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셔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집 두 채를 사요. 집 두 채를 사서 붙여요. 그래서 약간 리모델링을 해야지 만약에 한 세네 명의 세네 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지금 여기 중당식 주택으로 들어간다? 못 삽니다. 좁아서. 그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주택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익선동, 이제 가회동, 제동, 개동 이렇게까지 쭉 펼쳐 나가는 그래도 건데. 인기가 있었나 봐요. 이게 많이 팔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불티나게 팔려갔나요? 처음에는 안 팔려요. 처음에는 잘은 안 팔려요. 낯서니까 그런가? 아니요. 제대로 만든 옷 TVH 샵. TVH 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V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 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 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의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에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시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M장기획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등록칸에 영문으로 M장, MJANG를 입력하시면 5만 원 이상 구입 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을 검색해주세요. 네, 자 TBH. 자 오늘 다들 입고 오셨네요. 네. TBH 제품들을. 네. 개인적으로 이제 어렵게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들어가서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옷 못 입는 사람들은 그냥 베스트 누르고 아 그렇죠. 네. 제일 잘 팔리는 게 최다 베스트예요. 판매. 네. 네, 길거리에서 마주치다 보면 그냥 그래 너도 잘 입었구나 정도 하면 됩니다. 근데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나왔어요. 살짝 색깔이 힙해서 잘 어울리네. 색감이 잘 어울리게 예. 예쁘다. 구매. 이제 또 네, 슬슬 됩니다. 또 날씨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밝은 색으로. 자 그럼 나 따뜻해진다는 말은 뭐죠? 앞으로 교복이 될 겁니다. 당분간 제가 나오는 방송에 교복처럼 입고 아, 갑니다. 예. 미친 듯이 입고 다니거든요. 하나 사면. 근데 이런 기본 아이템들은 사실 좀 겹쳐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그럼요. 다 비슷비슷한 네.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편하게 네. 옷 아침에 옷 고르기도 편하고 입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네. 네. 가격대가 합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주 입기도 하고. 가영 씨도 네, 저도 광고에서는 이제 남성분들 패션만 제안해 드렸는데 네. 여자 옷도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요즘에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주시를 입었는데 오늘은 패션이 마인드 너무- 브릿지. 마인드 마인드 브릿지에서 여자 옷이 잘 나오네. 그러니까. 네, 이거 직장인분들 데일리로 또 입으시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은. 네. 괜찮네. 요런 거. 자, TBH 샵 어플 통해서 그 포인트 받고 주문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포장도 잘 돼서 오고 되게 빨리 와. 맞아요. 빨라요. 배송이 되게 빨라. 왜냐면 뭐 따로 뭐 어디 택배사를 어디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배송하는 것 같더라고. 확실히 대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TBH 샵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장터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 뇌피셜 근원 구독자분이 건강검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해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해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수술비 1,095만 원 지급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전에 보험점검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주소는 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보험 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기존의 보험도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보험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서 추천한다고 아니면 어디 기존 한 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분 통해서 이 소개를 받으면 나의 이득보다는 회사의 이득을 생각한 상품을 추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최적화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려면 자, 보험 장터 통해서 꼭 상담 받아 보시고 보험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1544-5788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팔려요. 처음에는 잘은 안 팔려. 낯서니까 그런가? 아니요, 비싸서. 돈이 없어. 이게 아무리 필지를 쪼개가지고 25평, 30평 정도로 한다 그래도 당시 조선에 살고 있는 가난했구나. 이 경성에 살고 있는 그 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매력이 못 없구나. 삽니다. 못 사요. 서울 한복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어디라 그래요? 거의 강남이죠. 강남이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 몇 채만 사놨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냥 아 지금 거기 난리죠. 그랬으면 네. 한 4채 갖고 있었으면 내 채요. 내 채는 100평 정도 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엄청나죠. 근데 어떻게 그게 되냐면
필지를 일단 쪼갰죠. 필지를 쪼개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 그래서 안 팔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거 엄청 크게 투자해가지고 시작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을 떠올립니다. 뭐죠? 이거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거 이미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대출 혁신적인데 네. 중도금. 그렇죠. 이거를 분납할 수 있는 걸 도입해요. 그렇구나. 월납입, 어. 월납입 혹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연납입. 연에 얼마 아니면 월에 얼마로 돈을 분납해서 내라. 일수 월수 개념이. 월수죠, 월수. 월수 개념을 딱 도입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집단들이 조금 형성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경성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중에 월급쟁이들. 요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선의 월급쟁이들이 조선인들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선인들은 사실 대단히 엘리트들이거나 아니면 부잣집들이 네.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연구들에서는 건양사의 주택 개발에 대해서 일제가 이제 생각하는 조선인의 주거 안정 정책의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장 끈끈한 파트너로 가져갈 수 있는 조선인 부동산 업자는 사실 정세곤 말고 없습니다. 나름대로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까지는 자기 고집을 부리지만 어쨌든 일본 조선 총독부가 생각하는 조선인의 주거 안정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대에서 3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그냥 건양사라고 하는 조직과 조선 총독부와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그럼 장사꾼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대 후반부터 정세곤이라고 하는 인물이 독립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거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개인 건데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에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물산장려운동이 이제 물산장려운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외국 그러니까 일본의 물건 사지 말고 조선인 기업가들이 만든 조선의 물건을 사자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데 처음에는 시비도 많이 걸죠. 일본에서 그게 독립운동이야? 아니 독립운동 아니야. 이건 지역운동이야. 지역운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홋카이도다. 홋카이도 물건 장려운동 할 수 있죠. 우리도 지금 그 뭐 경상남도에서 만드는 운동 경남에서 소비하자 뭐 이런 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 화폐도 그런 맥락이죠. 네. 이거 이제 시비를 걸면 물산 장려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카바를 하는 거예요. 지역운동 니네가 여기 조선 지역이라며. 일본에는 지역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 우리는 조선 지역, 조선이라는 지역에 물산 장려하는 거야. 시비 걸지 마. 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합니다만 이 조선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돈이 모자라요. 기업이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딸릴 때 정세권이 돈을 좀 대줍니다. 정선생이 돈을 좀 대주고 이 본인이 만든 그 한옥 단지 안에 건물을 또 올려줘요. 물산장려운동 지부 이런 거 있잖아요. 본부 건물 막 이런 걸 그 공짜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공짜로 그렇지 임대를 해주는 거죠 공짜로 뭐 이런 식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세곤이라는 사람이 했었던 민족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또 하나 대라고 하면 조선어학회를 지원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셨네.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근호 선생이랑도 물산장려운동 할 때부터 연이 조금 있어서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조선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조선어학회 건물도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일을 하셨네. 큰 일을 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그 보훈부에서 그 지정해준 독립운동가세요. 이게 부동산 장사해서 번 돈으로 다 한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넓은 땅 정세권이 했었던 땅들 지금 표시해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북촌부터 쫙 들어가가지고
옆에 지금 성북촌 우측에 있는 쪽 쫙 해서 한옥마을 그쪽도 있었고 원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뺏기기는 합니다만 왕십리부터 해가지고 그쪽 땅들 쫙 가지고 있었어요. 한 6천 채 만드셨다고 하던데. 야 이거 만든 것만. 네. 네. 요새 돈으로 만약에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조단이겠는데? 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개발권을. 개발권. 근데 그래도 조단이 그래도 될걸요? 조단이 될 거다. 네, 그거 조단. 지금 왕십리 쪽 가면 트리마제 뭐 이런 거 이거 개발권 갖고 있다? 엄청난 거죠. 조단이지 조단이. 네, 엄청난 겁니다. 거부였습니다. 거부. 네. 사업 수완이 있었고 네. 또 철학도 있었고. 그럼요. 그리고 이 민족 운동에 대한 신념도 있으셨네. 그렇죠. 후원을 그래서 했었던. 좋은 분이네. 아 예. 좋은 분이야. 번 돈으로 네네네네. 사회를 위해서 썼다면 네. 와. 네. 그런데 이 조선 이 그 건양사에서 건설한 이 여기에서 개발한 땅에 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선인의 그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6천 채 정도라고 한다면 이때 집이 없는 조선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다 책임져줘야 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조선인 빈민들이 더 외곽으로 쫓겨나게 되는 역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좀 찝찝하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이제 뭐 각자의 어쩔 수 없이 또 개발하는 명감이 존재하는데 네. 그 빈민들한테까지 뭔가 좀 이렇게 권리를 조금이라도 나눠줬으면 깔끔했는데. 네, 뭐 근데 그게 사실 뭐 자본가 입장에서 자본가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라고 또 되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좀 억지죠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 점거하고 살았던 거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 많은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네. 조상님들은 거의 다 거기서 점거하고 계셨잖아요. 아 왜냐하면 이 시기에 조선인들의 경성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7-80%는 무주택자예요. 그렇죠. 우리 서울 도시개발사에서 얘기했었죠. 예. 아니 그럼 정세훈 선생은 지방 서울만? 경성만 주로 경성만? 합니다. 네. 경성만 주로 했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쭉 하게 되는데 이제 비교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이 시기까지 이렇게 거부로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 백화점 뭐 만들거나 뭐 학교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친일로 기울어지고 특히나 이제 민족 운동을 했었던 민족주의 계열에서 활동했었던 인물들이 많은 숫자가 거의 친일로 다, 넘어가는데 네. 마지막까지도 친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것만으로도 일단 평가할 가치가 충분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방될 때는 거부 있지 않았어요? 해방 이후부터 조금 가세가 좀 기울고요. 왜냐하면 이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아니에요. 개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개발업이 부흥하지 않으면 이 사람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지금 해방되고 미군정 들어서고 한국 전쟁 터지고 이러는데 무슨 돈으로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까?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좀 부도 많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한국 전쟁 때 그 6.25 전쟁 때 부상을 크게 당하셔. 일단 나이도 있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고향에 내려가셔서 되게 조용하게 삶을 마감하십니다. 네. 그래도 조선어학회 분들이랑 계속 친했다고. 인연은 계속적으로 네. 맺었죠. 조선어학회 했던 분들이랑 인연도 맺고 있었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는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아 그럼 뭐 이건 네네. 이견의 여지가 없네요. 네. 이거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럼 왜 이런 일을 했느냐는 각자 해석을 자본가적 마인드로 접근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근데 사람은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돈 벌고 싶어서 부동산으로 돈 벌고 이제 그러면서 사업하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다 보니 민족 정신 같은 것들이 좀 깨우쳐져서 그렇죠. 내가 번 돈으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분이 근데 그 조선어 그 사전에 굉장히 그 애착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돌아가실 때 그거만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아마 이제 후손분들이 그런 거. 약간의 MSG. 그 정도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왜냐면 네. 조선어학회 후원도 실제 많이 후원했던 했는데. 게 있으면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창석이 후손을
혈창성이 180이라고 소리치고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 솔직히 그건 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뭐 170까지는 할 수 있는 그리 작지 않았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 우리 거의는 후손들이. 아니었으나 거의는 아니. 그것도 거짓말이다. 거인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들어가. 거인 당연히 아니지. 근데 그리 소인은 아니었으나라고 하는 게 현실이죠. 이분들 자손은 뭐 알려진 바가 없나요? 있어요. 있으세요. 궁금하네. 그 책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후손분들이랑도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참여를 그 증언을 후손 했구나. 손자분이 제가 알기로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손자가 증손자분이 야 그분들은 북촌 가면 기분이 묘하겠다. 묘하시다고. 제 어떤 언론사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북촌 한옥마을에서 찍으셨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대요. 그렇죠. 아 진짜요? 아, 그냥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무슨 사람인지 아빠한테 몰랐구나. 그냥 니네 옛날 부동산 조부님이 진짜 그 북촌에서 한옥 짓고 이런 거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뭐 개발업자네 뭐. 아니야 한두 채 만든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냥 거기서 일하던 게 목수인가 보다 뭐 그랬을 수 있지. 네. 이래서 잘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저희가 그 참 중요하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알고 나면 더 서글픈 것 같은데. 아니 왜 속을 죄송 말씀드리지만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정세권 선생은 거기를 개발하신 아니 그 중에 분이에요. 몇 개만 좀 이렇게 개발업자 뽀찌로 개발업자 뽀찌라니요. 몇 개 이렇게 분양 사무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좀 안 된 거. 분양 다 됐다니까. 월 단위로 다 나갔습니다. 아 그래도 몇 개 쟁여놨다가 좀 괜찮은데 거 했다가 자손 제대로 물려줘서 내가 나한테까지 왔으면은 그치. 그게 지금 돈이 얼마야 그게. 맞아 자리 좋은 거 해가지고. 저는 80, 90년 그때 하숙할 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이런 주택이 뭐지라는 게 했어요. 근데 주인들은 모르고 왜냐면 그분들은 다 이제 빌려서 하는 분들이라서 똑같은 게 쭉 연결돼 그 길 따라서. 근데 이게 원래 한옥도 아니고 좁으니까. 그죠. 야 이게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일제의 식민지 뭐 그쪽에서 했으면 일제가 만든 거면.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다미 방식으로 했을 텐데 이게 뭐지? 왜 겉은 한옥인데 이게 미님이고 좁고 그게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다 없어졌겠지만.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일본이 결국은 북진에 성공합니다. 북진에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한 동네를 집단적으로 만든 동네가 있어요.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개발 딱 해가지고 만든 동네가 있어요. 네. 그게 북촌 바로 옆입니다. 해화동이에요. 해화동. 그렇지, 해야 그렇지. 성북. 아. 해야 성북해서 지금 보시면은 아 그런 왠지 지금 생각해 분위기가 확 달라.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복궁 있고요. 여기 옆에 서촌, 경복궁,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북촌, 창덕 창경, 그 다음에 옆이 성북 해화예요. 해화. 이쪽은 일본인들이 북진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성공하냐면 여기에 되게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 들어갑니다. 뭐지? 해화동이요? 네, 아니 서울대 그렇죠. 서울대학교가 들어가요. 서울대 거기 있잖아요. 서울대라고 표현하면 큰일 나지. 서울대학교 서울대 병원. 의과대학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얘기해요. 서울대 분들은 그렇게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시니까. 지금 서울대 건물 본관 맞습니다. 건물이 예. 약간 그 언덕 위에 있어. 저도 네네네. 제가 일했던 데잖아요. 네. 거기인데 그러니까 거기 그게 왜 있지? 네. 저 느낌이 그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고 저 앞에 창신동에 그 돌산 있잖아요. 네. 거기가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거네. 북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거기에 경성제국대학을 딱 놓고 그 근처에 또 일본 기업들이 많이 그래서 들어와요. 대학로라고 한 거죠? 맞습니다. 서울대라고 하네 계속.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이 있어. 근데 사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 거기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70년대까지도 거의 서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로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학로인 겁니다. 아무튼 회화에 가면 회화 한번 가보세요. 거기 답사할 때 많아요. 회화도 가보면 근대 건축물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서울대학병원 안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옛날 건물들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거기 함춘관이 함춘이 거기 무슨 네네네. fondan 가면 그 건물도 그거예요. 사실. 그쪽이 이쪽이 서울대학병원 있는 쪽이랑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아직까지도 거기를 그 교수촌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들이 거기 사나 보다. 예전부터 거기 교수들이 많이 살았고 경성제대 당연하죠. 교수들. 경성대세들 그 대학 교수들도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하숙 들어가는 일본인. 경성제국대학의 주 근무자와 경성제국대학의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주 학생은 일본인입니다. 거기 경상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근무하는 그 한국 조선 사람들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쫙 하고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문화주택이 일제시대 때 지어졌었던 근대식 그 주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비슷한 그 빌라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요. 그거랑 이 익선동과 가해동과 북촌에 있는 계량한옥이랑은 아예 다른 건물입니다.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성균관대 거기가 그쪽 있잖아요. 성균관대가 정문에서 나가면 그거 거기잖아요. 야 진짜 아이러니하다. 네. 그쪽으로 쭉 다 거기가 이제 뭐 교수촌 혹은 엘리트들 진짜 고학력 엘리트들 사는 데가 거기거든요. 거기가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필지 엄청 넓은 집들로 만들었었던 게 성북동이에요.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문화주택 말고 이제는 근린 약간 그런 어떤 거주지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촌처럼 이렇게 그렇죠. 쫙 만들어 나가는 게 성북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필지들이 다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거기랑 북촌과는 아예 분위기가 다른 그런 걸로 여기는 이제 만든 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북촌 이야기였고요. 자, 정세권 선생님에 관련돼서 좀 몰랐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통해서 좀 알게 되셨을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